아버지, 당신은 여기까지예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서해안 끝자락의 이름 모를 폐쇄병동으로 한 노인이 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제일건설의 창업주 한만수 회장이었죠.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는 이제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아들 한진우 사장은 아버지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당신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여기서 편히 눈 감으세요. 진우는 차갑게 병실 불을 끄고 나가며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법적으로 내사 확정이야. 그럼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온다고. 병원장 조칠성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한 사장님, 서명만 나오면 연명 중단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3일이면 깔끔하게 끝나요. 내연녀 민설이가 그의 팔짱을 끼며 거들었죠. 지분 승계, 위임장 위조, 보험금 수령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저 영감탱이 숨만 끊어지면 돼요.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만수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지금 들키면 진짜 죽는다. 그는 눈꺼풀 하나, 호흡 하나까지 철저히 뇌사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만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 돌아가서 내 이름으로 끝낸다. 반드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만수 회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아들이 건넨 따뜻한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설계한 독배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강남 대형병원 VIP 병실에 누워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일주일째였던 그때 회장님은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의 추악한 모의를 전부 듣고 계셨던 겁니다. 서해의 안개는 질척거리는 슬픔을 닮아 있었습니다. 충남 태안의 깎아지른 절벽 끝,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청의 요양병원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서 있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바닷바람에 문드러져 흉측한 살점처럼 툭툭 떨어져 나갔고 건물 구석구석에는 짙은 곰팡이가 검은 검버섯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울타리는 파도가 칠 때마다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 비릿한 안개를 헤치고 검은색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찌든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바다 냄새였습니다. 들것에 실려 내려온 사내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제일건설의 한만수 회장이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강남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 마치 정교하게 깎아놓은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이는 헌신적인 비서진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맞춤 양복을 입고 초조한 듯 금시계를 만지작거리는 사내, 한 회장의 외아들 한진우였습니다. 진우는 거친 바닷바람이 자신의 구두를 더럽히는 것이 불쾌한 듯 연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원장님, 준비는 다 됐습니까? 진우의 물음에 병원 입구에서 대기하던 조칠성 원장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조 원장의 가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아이고, 한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층 끝방 가장 은밀한 곳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여기는 워낙 외진 곳이라 기자들은커녕 들짐승도 찾기 힘든 곳이니 안심하십시오. 들것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두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병원 내부는 외부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형광등은 수명이 다했는지 깜빡거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복도 벽면에는 정체 모를 얼룩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열린 병실 문틈으로 초점 없는 눈동자의 노인들이 유령처럼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층 끝방, 특별병실이라는 팻말이 무색하게 낡은 철제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방에 한 회장이 눕혀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나가고 방 안에는 진우와 조 원장, 그리고 한 회장만이 남았습니다. 진우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자식의 애정이나 아비의 불행에 대한 동정 따위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짝을 치워버린 자의 해방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한 회장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 들리시죠? 여기 경치가 참 좋습니다. 비록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빛 바다뿐이지만 평생 일만 하셨으니 이런 고요함도 누려보셔야죠.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일구신 제1건설, 제가 더 크게 키울 겁니다. 물론 한만수라는 낡은 이름은 이제 지워야겠지만요.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여기서 편히 쉬세요. 3일 뒤면 법적으로 모든 게 마무리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진우는 아버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수동시계를 거칠게 풀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회장이 젊은 시절 막노동판에서 첫 임금을 받고 샀다던 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고물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제가 가져가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진우는 조 원장에게 눈짓을 보낸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연녀 민설이가 진우의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괜찮은 거야?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어떡해? 걱정 마. 조 원장한테 입막음용으로 준 돈이 얼마인데. 뇌사 확정 서류에 보호자 서명만 들어가면 끝이야. 대한민국 법이 그래. 보호자가 포기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와 낡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병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던 한 회장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굳게 다물려 있던 그의 손가락 끝이 시트 위에서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감긴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증오와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감히 이 애비에게. 한 회장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천장의 낡은 얼룩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 모든 과정을 그는 생생히 듣고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틀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한만수 회장의 눈동자에 서늘한 안광이 서렸습니다. 이제 왕의 사투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아들과 원장이 떠난 병실에는 오직 죽음과 닮은 고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창밖의 파도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신음처럼 들려왔고 낡은 모니터에서는 기계적인 비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만수 회장은 굳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 아래 감춰진 눈동자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내 시계를 가져갔구나. 내 40년 세월을 통째로 주머니에 넣고 웃었구나. 만수는 가슴을 옥죄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의 후유증보다 더 날카로운 배신이라는 이름의 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일어나 소리를 지를 수도 아들의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투는 역설적이게도 완벽하게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강남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만수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의 입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짐승 같은 자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육체라는 감옥에 가둔 채 유령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육중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숨소리조차 기계의 리듬에 맞췄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 정말 가망 없는 거 맞죠? 아까 보니까 속눈썹이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 내연녀 민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딱딱거리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릿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만수의 코끝을 찔러 역겨움을 자아냈습니다. 허허, 민 실장님도 참. 의학적으로 뇌사라는 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받기 전까진 반사신경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건 영혼이 없는 고깃덩어리의 경련일 뿐입니다. 조칠성 원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만수의 눈꺼풀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강한 펠라이트 불빛이 만수의 망막을 때렸습니다. 뇌사자라면 동공이 풀려 반응이 없어야 했습니다. 만수는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뇌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동공을 고정하고 빛을 무시했습니다. 보세요. 빛을 비춰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뇌간 기능이 소실됐다는 증거입니다. 조 원장은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만수의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살점이 비틀리고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40년 전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철근에 다리가 깔렸을 때보다 더한 고통이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입술 한쪽 끝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 봐요. 감각도 죽었어요. 이제 기계만 끄면 이 영감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민설이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빨리 서류 처리해줘요, 원장님. 진우 씨가 지금 회사 임원들 매수하느라 정신없거든요. 대표이사 자리가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일 오전 중에 제가 최종 판정 서류 올릴 겁니다. 보호자인 한 사장님이 서명만 하시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입니다. 두 사람은 만수를 물건 취급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만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가에는 생리적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의사를 매수했고 그 아들의 여자는 시신도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걷기도 전부터 나는 뙤약볕 아래에서 벽돌을 날랐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을 위해 나는 수모를 견뎠다. 그런데 내가 내게 준 것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구나.
만수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저들이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합법적인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단 3일, 그 3일 안에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자신의 생존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감각이 둔해졌지만 손가락은 움직였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 아래로 손을 숨기고 천천히 잼잼하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근육을 깨워야 했습니다. 정신을 더 또렷하게 잡아야 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만수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한만수 회장의 눈에 서린 복수의 안광은 안개 낀 서해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래, 진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뇌사자가 되어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유령은 죽지 않는다. 유령은 돌아와서 내 목을 잴 것이다. 창밖의 회색빛 바다는 기억 속에 그날 밤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만수 회장은 낡은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보름 전의 평창동 저택으로 의식을 돌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고 만수는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 한진우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던 아들이었습니다.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벽을 두었고 만수의 투박한 정과 훈계를 시대착오적인 잔소리로 치부했죠. 그런 아들이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서재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은 사업 얘기 다 잊고 아들로서 술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만수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간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죠. 만수는 허허 웃으며 아들이 따르는 호박빛 액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진우야. 나도 너에게 엄하기만 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다. 내가 제1건설을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 이 애비는 든든하다. 위스키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평소보다 짙은 향과 묘한 쓴맛이 느껴졌지만 만수는 그것이 아들의 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비운 지 10분도 되지 않아 만수는 세상이 기우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느릿하게 뛰기 시작했고 팔다리의 신경이 하나둘 끊어지는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진우야, 술이 좀 독하구나. 내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만수는 혀가 꼬여가는 와중에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기괴했습니다. 슬픔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시계를 보며 만수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약효가 도나 보네요. 걱정 마세요. 아주 비싼 약이니까요. 흔적도 안 남고 부검에도 심장마비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만수는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진우가 먼저 전화기 선을 뽑아버렸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진우는 차갑게 웃으며 아버지를 부축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아버지를 조수석에 앉히는 그의 손길은 마치 짐짝을 옮기는 듯 무미건조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진우는 과속으로 차를 몰아 인적 드문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서 반쯤 정신을 잃은 만수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왜? 내가 너에게 다 주려 했다. 다 주신다고요? 아버지는 90살이 돼도
제 손에 경영권을 안 주실 뿐이잖아요. 맨날 아직 부족하다. 현장을 더 배워야 한다. 저는 그 소리가 지긋지긋합니다. 전 아버지가 세운 그 낡은 제일이라는 간판을 떼어버리고 싶거든요. 진우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속도계가 시속 140km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급커브 구간에서 핸들을 꺾기 전 만수를 바라보며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뇌사자로 기록될 겁니다. 효자인 제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척하다가 적당한 때에 산소호흡기를 떼드릴게요. 그게 제 마지막 효도입니다. 쾅!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진우는 운전석 에어백이 터질 것을 예상하고 핸들을 조작해 조수석 쪽을 가드레일과 암벽에 정면으로 들이받게 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고 철판이 구겨지는 지옥 같은 소리 속에서 만수는 머리에 거대한 통증을 느끼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구르며 단단해진 한만수의 골격과 생존 본능은 그렇게 쉽게 꺼질 불씨가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사고 직후의 짧은 의식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보며 차갑게 전화를 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야. 계획대로 됐어. 구급차 보내. 청해 요양병원 조 원장한테 연락해두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가 가진 왕자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요양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 만수는 그날의 고통을 되새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록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보름 전보다 더 투명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진우야. 내가 건넨 그 위스키 한 잔이 나의 마지막 정이었다면 이제 내가 내게 줄 것은 이에 비해 서슬 펄은 심판뿐이다. 만수는 이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과거의 슬픔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와 복수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일군 가치를 괴물로 변한 자식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한만수 회장이 낡은 침대 위에서 죽음보다 깊은 침묵을 연기하고 있는 동안 병원장실에서는 비릿한 욕망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한진우는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여겼던 그 낡은 수동 시계를 꺼내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습니다. 그 시계는 이제 주인을 잃은 유물처럼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서류 확인하시죠. 한 사장님. 병원장 조칠성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가죽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 회장의 뇌사 판정을 확정 짓는 소견서와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이미 3일 뒤로 소급하여 맞춰져 있었고 모든 문구는 법적인 빈틈이 없도록 치밀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한만수 회장님은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식물과 다름없는 상태로 공식화됩니다. 그 후 연명 중단 절차로 넘어가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퇴장으로 처리되는 거죠. 진우는 만년필을 꺼내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한진우.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을 그는 아버지를 법적으로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마친 진우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 원장님. 약속한 잔금은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금요일 오후에 입금될 겁니다. 우리 골든게이트의 계열사인 제일건설이 이번에 시행하는 신도시 부지의 의료시설 독점권
그것도 잊지 않았으니 걱정 마시고요. 허허, 역시 한 사장님은 통이 크십니다. 저야 뭐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 원장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때 병원장실 문이 열리며 짙은 화장을 한 민설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승리의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야, 방금 본사 재무팀에서 연락 왔어. 도성우 전무가 이사들 과반수 위임장 다 확보했대.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직무정지랑 임시대행 선임 안건 통과시키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설이는 진우의 무릎 위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1건설의 지분 구조와 승계 시나리오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공익재단으로 지분 돌리는 척하면서 우리 신탁회사로 빼돌리는 절차도 다 끝났어. 이제 영감님 숨만 끊어지면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절반은 자기 손안에 들어오는 거야. 도성우 전무. 그 인간도 참 독해. 아버지가 10년 넘게 믿고 재물을 맡겼던 사람인데 돈 몇 푼에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다니. 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이가 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돈 앞에 영원한 충성이 어디 있어? 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지. 아버님도 참 불쌍해. 평생을 그렇게 독하게 돈만 모으시더니 결국 믿었던 아들이랑 부하한테 이렇게 발목이 잡히다니. 세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낡고 으스스한 요양병원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샴페인 기포 터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만수 회장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탐욕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 아까 병실에서 보니까 그 영감님 손가락이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했어. 정말 뇌사가 확실한 거야? 설이가 문득 떠오른 듯 묻자 조 원장이 손을 내저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민 실장님. 뇌사 환자도 말초 신경의 경련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근육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일 뿐이죠. 제가 투여하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겉보기엔 정말 시체와 똑같게 만듭니다. 절대로 의식을 찾을 수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조 원장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만수에게 소량의 신경마비제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만수는 조 원장이 주입하는 약물 중 상당수를 혀 밑에 감췄다가 뱉어내고 있었고 건설 현장의 거친 먼지 속에서 단련된 그의 간 해독 능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만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그 공모자들 또한 자신들이 짜놓은 탐욕의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어둠 속에서 만수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듯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심박수가 치솟았지만 그는 철저히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심박계가 조금이라도 요동치면 조 원장이 의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더라. 너희의 그 웃음소리가 곡소리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만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그 시간 안에 그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미치지 않는 곳, 이 거미줄을 끊어줄 단 한 사람의 아군을 말입니다. 조 원장과 한진우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떠난 뒤 병원에는 다시 눅눅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병동의 형광등은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비릿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한만수 회장은 온몸이 굳어가는 통증 속에서도 정신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이 주사한 약 기운이 혈관을 타고 돌았지만 그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고요한 복도 끝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원장의 육중한 발소리도 한진우의 오만한 구두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는 이내 만수의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익. 기름칠이 안 된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고 작은 체구의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자 박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 청해 요양병원에 온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지만 병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들에 이미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차트를 확인하는 대신 만수의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상해요. 뇌사 환자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의 심박수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요동치는 걸까요? 만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들켰나? 그는 더욱 철저하게 미동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만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공사판에서 굳은 살이 박인 만수의 손과 대조되는 작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알아요. 원장님이 주사하는 게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드님이 오셨을 때 당신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는 것도요. 회장님, 제 말이 들리시나요? 만약 들리신다면 제 손을 아주 조금이라도 쥐어봐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저만 알 수 있게. 만수는 갈등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조 원장이 보낸 미끼일까? 아니면 하늘이 보내준 마지막 기회일까? 만수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자가 흉내낼 수 없는 순수한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만수는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일 뒤에는 정말 시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마치 늦바닥에서 손을 뻗는 심정으로 검지손가락을 구부렸습니다. 슥. 은정의 손바닥 안에서 만수의 손가락이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짧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입을 틀어막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살아계셨군요. 은정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시간 부족해요. 원장님이 내일 아침이면 추가 약물을 주입할 거예요. 그럼 정말 위험해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이 병원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선 역부족이었죠. 회장님이 힘을 보태주셔야 해요. 은정은 사실 간호사가 되기 전 의료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힘 있는 자들의 조작 앞에 무력했던 경험이 그녀를 이 외딴 요양병원의 감시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바이탈 모니터를 조작해 조 원장이 봐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가짜 평온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내일 밤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살아있음을 들키면 안 돼요. 아드님이 보낸 사람들이 병원 곳곳에 깔려 있어요. 제가 외부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믿을 만한 분 성함이나 번호를 알려주셔야 하는데 지금은 말씀하실 수 없으니 제가 내일 자판을 가져올게요. 손가락으로 가리켜만 주세요. 만수는 감은 눈 뒤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 핏줄조차 자신을 매장하려 할 때 일면식도 없는 이 젊은 간호사가 내민 손길은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만수의 속삭임이 병실 안에 소리 없는 진동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은 만수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갈아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제 그것은 죽음의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격을 준비하는 장수의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였습니다. 만수는 어둠 속에서 은정이 남긴 온기를 기억하며 다짐했습니다. 박 간호사, 당신의 그 용기를 헛되게 하지 않겠소. 내 반드시 이 지옥을 나가 저 괴물들을 심판하고 당신의 정의를 증명해 보이겠소. 서해의 파도가 아까보다 훨씬 힘차게 해안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만수 회장의 생존을 향한 거대한 역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실의 공기는 매시간 무거워졌습니다. 조 원장이 주사하는 마비제의 양이 늘어날수록 한만수 회장의 사진은 납덩어리를 매단 듯 감각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신마저 혼미해지려 할 때마다 그는 혀끝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버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아들에게 빼앗긴 시간과 진실을 되찾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약속한 자정, 박은정 간호사가 다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작은 태블릿 PC와 낡은 수첩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정신이 드세요? 은정은 재빨리 만수의 눈꺼풀을 올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은 약물 때문에 풀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형형한 안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오른손 아래에 자음과 모음이 그려진 종이판을 깔았습니다. 말씀하실 순 없지만 이걸로 소통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짚어주세요. 만수는 떨리는 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비된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역, 이, 미음, 시옷, 이, 리을, 김, 실, 장. 김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수는 눈을 한번 깜빡여 긍정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은 한 회장이 무일푼이던 시절부터 함께 현장을 누빈 형제보다 더 진한 신뢰로 맺어진 오른팔이었습니다. 진우가 숙청 1순위로 지목해 이미 좌천시켰을 터였지만 만수는 그라면 반드시 자신의 신호를 알아차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은정은 만수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 밑 깊숙한 틈새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만수가 입원하던 날 은정이 우연히 발견해 몰래 숨겨두었던 그의 소지품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세요, 회장님. 아드님이 저지른 일들, 그날의 사고. 회장님의 필체로 남겨진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법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손을 잡아드릴게요. 은정은 만수의 손에 몽당 연필을 쥐어주고 자신의 손으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만수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들의 죄악이 선명한 흉터처럼 새겨졌습니다. 진우가 술에 약을 탔다. 해안도로에서 나를 죽이려 했다. 조 원장과 공모하여 나를 뇌사자로 만들었다. 이 기록이 발견될 때 나는 죽어 있을지 모르나 진실은 죽지 않는다. 글자는 삐뚤빼뚤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 문장마다 서린 원한은 종이를 뚫을 듯 강렬했습니다.
은정은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김 실장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박 간호사, 이 밤중에 거기서 뭐해? 복도에서 조 원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첩을 만수의 등 뒤로 밀어넣고 태블릿을 주머니에 쑤셔박았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원장님. 환자분 바이탈이 좀 불안정해서 점검 중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히신 것 같아서 자세를 좀 잡아드렸고요. 조 원장은 은정의 창백해진 얼굴을 훑어보더니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만수의 가슴팍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만수는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추고 다시 고깃덩어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네. 아까 한 사장이 전화와서 그러더군. 영감이 죽기 전까지 절대로 곁에 사람 붙이지 말라고. 박 간호사, 자네 너무 열심인 거 아냐? 적당히 해. 어차피 내일이면 기계 뺄 거니까. 조 원장은 침대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은정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만수의 등 뒤에 숨긴 수첩 모서리가 살짝 보일 듯 말 듯 했기 때문입니다. 조 원장의 손이 만수의 이불 쪽으로 향하던 찰나 은정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원장님, 저기 302호 할머니가 갑자기 하혈을 하십니다. 어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젠장 번거롭게 시리. 조 원장은 혀를 차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만수 역시 멈췄던 숨을 몰아쉬며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든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님께 메시지 보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 이사회 전까지 김 실장님이 이곳에 도착해야 해요. 제가 정문을 열어둘게요. 만수는 은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수첩 속의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눈먼 아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바닷바람은 더욱 거세져 창문을 깨뜨릴 듯 두드렸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기록이 산 자들을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이사회를 하루 앞둔 밤, 서해의 파도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듯 병원 안벽을 사정없이 들이받았습니다. 청해 요양병원의 복도는 평소보다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은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한만수 회장은 이제 약물의 부작용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만큼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한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김 실장은 박 간호사가 보낸 사진 한 장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한 회장의 친필 기록. 그리고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비명이 담긴 메시지.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진우에 의해 지방 물류창고로 좌천되었던 김 실장은 그 길로 과거 한 회장에게 목숨을 빚었던 현장 소장들을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옥에 계신다. 가서 모셔와야겠다. 그의 한마디에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빗길을 뚫고 태안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조 원장이 한진우 사장의 독촉을 받고 예정보다 일찍 정리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 간호사, 환자 바이탈이 너무 안정적이야. 내일 이사회 전에 상황이 끝나야 하는데 말이야. 지금 바로 산소 포화도를 낮추고 약물을 증량해.
내가 직접 지켜보겠어. 조 원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은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 원장은 직접 거대한 주사기를 들고 만수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고농도의 신경차단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직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도. 닥쳐. 시키는 대로 해. 한 사장이 지금 당장 끝내라고 난리야. 내일 아침 이사회장에 사망 진단서가 도착해야 한다고. 조 원장이 주사 바늘을 만수의 혈관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만수는 감은 눈 뒤에서 절규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김 실장이 올 때까지는. 만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온몸의 근육을 비틀었습니다. 삐. 순간 만수의 심박동 모니터가 요동치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며 만수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발작인가? 조 원장이 당황하며 모니터를 보는 사이 은정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원장님, 지금 주사하면 쇼크사로 부검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진정시키고 상태를 봐야 합니다. 한 사장님도 부검은 원치 않으시잖아요. 부검이라는 단어에 조 원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그에게 사체 해부는 치명적인 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젠장, 영감이 명줄은 길고 먼. 좋아, 1시간만 지켜본다. 1시간 뒤엔 무조건 주입해. 조 원장이 씩씩거리며 나가자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만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만수는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은정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은정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김 실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병원 정문 도착 5분 전. 뒷문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병원 로비에는 이미 진우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차량의 전조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단 몇 분. 만수는 침대 위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던 그 집념을 끌어모아 그는 소리 없는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오너라, 진우야. 내가 만든 이 거대한 무덤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나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병원 복도 저 멀리서 육중한 셔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개 낀 서해의 밤을 가르는 거친 함성. 그것은 지옥으로 변했던 병원이 다시금 진실의 전장으로 변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태안의 새벽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청해 요양병원 뒷문, 박은정 간호사가 미리 잠금 장치를 해제해 둔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김 실장과 건장한 사내들은 안개를 뚫고 병원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누구야? 로비를 지키던 진우의 용역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김 실장의 부하들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고함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란을 틈타 김 실장은 3층 끝방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김종수 왔습니다.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김 실장은 침대 위에서 앙상하게 마른 한 회장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김 실장의 얼굴을 확인하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모셔. 시간이 없다. 그때 반대편 복도에서 조 원장이 권총 모양의 마취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여긴 사유지야. 당장 나가. 이 사기꾼 놈아. 내 죄는 하늘이 안다. 김 실장이 조 원장을 밀쳐내는 사이 은정과 부하들은
만수를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연명 장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제1건설 본사 대회의실, 수십억 원대 샹들리에 아래 한진우 사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뇌사 확정이라는 가짜 진단서가 든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는 상태이십니다. 이제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이어받아 제1건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진우의 매수 공작에 넘어간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반수가 넘어가려는 찰나 회의실 대형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잠깐, 내 허락도 없이 누굴 선임한다는 거냐? 천둥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가 아닌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진 채 눈을 부라리고 있는 한만수 회장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어떻게... 당신은 분명히 죽었어야 했다는 말이냐? 내가 준 술을 마시고 내가 낸 사고에 머리가 깨졌으니 말이다. 화면 속 만수의 목소리는 노기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 화면은 만수가 직접 기록한 수첩의 사진들과 조 원장이 진우와 나눈 은밀한 거래 녹취록을 차례로 띄웠습니다. 박 간호사가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한진우 사장, 아니 진우야. 내가 내 시계를 가져갔지? 그 시계는 멈췄을지 몰라도 이 아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은 너 같은 페류나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다. 회의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경찰들과 함께 휠체어에 탄 한만수 회장이 실물로 등장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본사로 직행한 것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정장을 걸친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와 같았습니다. 이사들은 겁에 질려 손을 내렸고 진우의 편에 섰던 전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저기 앉아있는 내 아들을 법의 이름으로 데려가십시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탐욕에 미친 괴물일 뿐입니다. 만수의 선언과 함께 수사관들이 진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은 제1건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제1건설의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진우의 손목에서 들린 찰컥하는 수갑 소리는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승리를 자신하며 미소 짓던 민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고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강남 사교계의 여왕 같은 기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만수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진우를 끌고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진우가 갑자기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돌려놓을게요. 진우의 울부짖음이 회의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이사들과 직원들은 침묵 속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약물 후유증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은 아비로서 느끼는 참담함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실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묵직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너를 위해 비를 맞고 너를 위해 진흙탕을 굴렀던 건 내가 이런 괴물이 되길 바라서가 아니었다. 너는 내 회사를 훔친 게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훔친 거야. 만수는 시선을 돌려 창밖의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님, 데려가세요.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사회의 찬성표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차가운 감옥의 시간입니다. 진우가 끌려나간 뒤 만수는 배신에 가담했던 도 전무와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가 없을 때 너희가 보여준 그 민낯을 내 똑똑히 보았다.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생각 마라. 너희에 대한 배임과 횡령 조사도 곧 시작될 거다. 태안 요양병원에서도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신고한 덕분에 조 원장은 해외로 도주하려다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조작했던 수백 건의 허위 진단서와 안락사 의혹들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병원 검사실로 향하기 전 김 실장에게 한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박은정 간호사를 찾아라.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수석 간호사 자리를 마련해줘.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서해 갯벌 밑에 가라앉아 있었을 게야. 만수는 텅 빈 이사회장에 홀로 남아 아들이 던져두고 간 낡은 수동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의 유리는 깨져 있었고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품에 꼭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닌 무너진 가정이 주는 지독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멈춘 시간이 다시 흐르는구나. 그의 눈물은 40년 건설 인생에서 흘린 어떤 땀방울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고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한 아버지의 가슴에 남은 흉터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1년 뒤 태안의 그 으스스했던 폐쇄 병동터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통유리로 바다를 마주하게 설계된 그곳의 이름은 만수회복센터. 돈이 없어 버려지거나 소외된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만수 회장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무상복지시설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제 강남의 높은 빌딩 숲이 아닌 이곳 태안의 바닷가 교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휠체어에서는 벗어났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센터의 총책임자가 된 박은정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바람이 찬데 이제 그만 들어가셔야죠. 아니야, 박 원장. 오늘 윤우가 오는 날이라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김 실장이 차에서 내려다가 왔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감옥에 있는 진우의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진우 도련님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번엔 꽤 길게 썼더군요. 만수는 돋보기를 쓰고 아들의 편지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참회의 눈물로 번진 종이 위에는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이 빼곡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지은 죄는 깊으나 그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비의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만수는 품 안에서 낡은 수동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간호사가 고쳐준 그 시계는 이제 다시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며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밑에서 피로 적었던 그 낡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만년필로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집이란 벽돌과 시멘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으로 짓는 것이다. 나는 평생 건물을 올렸지만 정작 내 가족이라는 집은 부실 공사였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진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센터의 정원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해의 안개는 더 이상 슬픔이나 음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품은 바다의 숨결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을 살려준 박은정 간호사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원장, 고맙소. 당신이 그날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아름다운 노을을 보지 못했겠지.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배웠지만 결국 나를 살린 것도 사람의 선이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하오. 해질녘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한때 황금의 성에 갇혀 살던 왕은 이제 소박한 정원의 할아버지가 되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앗아가려 했던 그의 생명은 이제 수많은 소외된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만수 회장이 세상에 남긴 수조원의 지분보다 훨씬 값진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한 아버지의 처절한 생존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다시 사랑하고 더 넓게 베푸는 것임을 한 회장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설계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한만수 회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행복의 집이 지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